미안하다. 이윤구,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 미안해. 옛날에 그랬던 거 다 사과할게. 정말 반성 많이 했고 후회도 많이 했어. 나 때리고 싶으면 때려. 얼마든지 맞을게. 늦었지만 사과할게. 정말, 정말 미안하다. 그 사과를 들은 순간 가슴 속에 뜨거운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코끝이 찡해졌고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저를 따라 김연규도 울었어요. 미안하다는 한마디면 됐던 거였어요. 병원 카페에서 김연규가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제가 돈 주고 떠난 후 육교에서 한참 울었다고 했어요. 하늘이 나한테 벌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저를 본 게 다시 살으라는 하늘의 뜻처럼 느껴졌대요. 평생 미안해하면서 죄인처럼 살아가라는 뜻 같았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원수 같았던 그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사과하니 분노도 연민도 섞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한 남자가 카페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은 진정성을 느낀 듯합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서로 펑펑 울면서 사과를 하게 된 걸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구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회사에서 먹고 살 정도는 벌며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저도 남들처럼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아픈 감정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날이 왔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사연을 적어요. 지금은 다 흘러버린 세월이니 욱하는 마음은 잠시 참아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줄곧 대구에서만 살았어요. 아버지는 대구분이고 어머니는 대전 출신이죠. 아버지도 대구에서 태어나 자라신 분이었고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대구에서 사셨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친조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가 남매 중 유일한 장남이라 결혼 후 타지로 간 부모님 대신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게 된 거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많지 않아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기억은 선명해요. 할아버지가 방에서 화투를 치시던 모습, 옆에서 구경하던 순간들, 여동생이 낮잠 주무시는 할아버지, 머리에 핀을 한가득 꽂아놓고 웃음을 참느라 혼났던 기억도 있고요. 밥 먹을 때마다 고기 반찬을 저와 여동생 밥그릇에 올려주시던 것도 잊히지 않아요. 그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입원하시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의 슬픔은 어렸지만 깊이 새겨졌죠. 반면 할머니와의 추억은 정말 많아요. 부모님은 장사를 하셨는데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던 가게를 물려받은 거예요. 할머니 무릎이 안 좋아져서 일찍 넘기시고 집에서 쉬셨죠. 부모님이 바빠서 동생과 저를 돌보는 주 양육자는 할머니였어요. 부모님보다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저희는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는 말이 빠르시지만 이야기가 정말 재밌으셨어요. 잠자리에 들 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전래동화와 이소부화가 짬뽕된 창작 이야기였지만 웃기고 감동적이었어요. 엄할 때는 분명하셨지만 평상시엔 한없이 다정하셨어요. 동생과 저는 부모님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할 정도였죠. 국민학교 입학식에도 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오셨고 매일 학교 도시락을 싸주셨죠.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셨어요. 부잣집 애들처럼 매일 고기 반찬은 아니었지만 4-5가지 맛있는 반찬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손도 크셔서 제 도시락은 반에서, 아니 학교에서 제일 컸어요. 친구들과 나누어 먹곤 했죠. 그때 잘 먹어서인지 초등학생 때부터 덩치가 크고 키도 또래보다 컸어요. 지금도 작은 편은 아니죠. 국민학교 고학년까지도 할머니가 참 좋았어요. 학교 앞에서 데리러 오시면 정말 행복했어요. 분식집에서 떡꼬치, 어묵 사 먹고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집에 갔죠.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던지. 하지만 중학교에 가면서 저희 집에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지시고 할머니 건강도 악화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점점 더 책임감을 느끼며 성장해야 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했어요. 그때는 전국에 좋은 병원이 많지 않았죠. 큰 병 걸리면 다 서울로 가거나 대구 근처 큰 병원에 가던 시절이었어요. 우리 둘째 고모가 서울에서 살았고 고모부가 서울대학병원 방사선사로 일하셨죠. 아플 때 병원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때 고모부 덕을 봤어요. 할머니 상태를 전달하니 의사가 서울 올라오시면 보자고 하셨어요. 좋은 일이었지만 대구에서 서울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수술과 항암, 병원 오가는 게 큰 부담이었죠. 부모님도 같이 왔다 갔다 해야 했고 고모는 어린 사촌 동생이 있고 임신 중이라 할머니를 봐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과일을 드시다 말고 포크를 내려놓으며 선언하셨어요. 서울 가자. 가지 뭐. 서울행 결심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할머니 치료. 둘째, 우리 가게가 안 풀려서 부모님께서 한숨 쉬는 날이 많았어요. 큰 삼촌이 서울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했는데 우리 사정이 어려워지자 서울 올라오면 자리 하나 내주마고 하셨죠. 마지막은 제 여동생이 서울 가고 싶어 했어요. 학교에서 서울 출신 전학생 이야기를 듣더니 서울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며 환상을 키웠어요. 저는 서울에 대한 로망은 없었어요. 고향 동네, 친구들이 좋았죠. 중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친구들과 이별하고 낯선 서울로 가야 하니 속상했어요. 부모님, 저는 안 가고 친구 집에서 살면 안 되냐고 물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따라가야 했어요. 동생은 서울 애들은 사투리 안 쓴다며 서울말 연습에 열을 올렸고 저는 속으로만 한숨을 쉬었어요. 차라리 새학기 시작 때 전학 갔으면 전학생 티 안 났을 텐데 이사와 전학이 늦어져 새학기 한 달쯤 지나서 갔어요. 자기 소개는 절대 안 시켰으면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소개해라고 하셨죠. 입을 열자마자 반이 빵 터졌어요. 제 대구 사투리가 웃겼나 봐요. 아이고, 이게 뭐여? 말하자마자 애들이 박장대소하며 제 사투리를 따라했어요. 얼굴이 시뻘개졌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 최악의 시절이 시작됐어요. 사투리로 웃음거리가 된 이상 새 친구 사귀기는 글렀다고 생각했죠. 고향 친구들이 그리웠고 이별 때마다 애들이 웃을까봐 쥐죽은 듯이 입을 다물었어요. 전학 첫날 점심시간 어떤 애가 저를 향해 외쳤어요. 야, 돼지! 깜짝 놀랐죠. 갑자기 사람한테 돼지라니. 저는 살 집이 있긴 하지만 돼지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서울 애들이 다 이렇게 무서운 건가 싶었죠. 놀라서 쳐다보니 그 남자애가 친구들과 키득거리며 다가왔어요. 야, 돼지야! 너 어디서 왔냐? 말투가 그게 뭐야? 또 말해봐. 사투리 써봐. 저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또 제 말투를 따라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웃지 마라고 하니까 또 따라하더군요. 더 상대하다가 제가 바보 될 것 같아 입 다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서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해? 사투리 때문에, 덩치 때문에 할머니가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죠. 전학 첫날 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린 후 그 애는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또 말을 해보라며 재촉했죠. 저는 반응을 안 했지만 그 애는 제 머리를 툭툭 치기 시작했어요. 오만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싸움 날 것 같은데 전학 첫날부터 싸우면 엄청 혼나지 않을까?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덩치는 제가 훨씬 큰 것 같아서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그래도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덩치가 있지만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국민학생 때 친구들과 투닥거리며 주먹 몇 번 날린 게 다였죠. 덩치 때문에 덤비는 애도 없었는데 저보다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 애가 왜 자꾸 건드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계속 머리를 콕콕 찌르다 바닥으로 밀쳤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을 뿌리쳤죠. 그 애가 코웃음을 치며 어이없어 했어요. 기분 나쁘니까 그만해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을 날렸어요. 놀랐지만 먼저 때리진 않지만 맞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반사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죠. 그 순간 그 애 친구들 3명이 달려들었어요. 저를 밀고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죠. 4명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바닥에 엎드려 발길질과 주먹질을 막았어요. 지나가던 선생님께 걸려 교무실로 불려갔죠. 야, 김연규. 또 너야? 언제쯤 사고 그만 칠래? 가만히 있으면 몸에 가시가 돋냐?
그리고 이윤구. 전학 첫날부터 쌈박질이야? 대구에서도 이랬냐? 안 되겠다. 종례 때까지 손 들고 있어. 그땐 피해자, 가해자 구분도 학교폭력위원회도 없었어요. 싸웠으면 그냥 혼나는 거였죠. 체벌이 당연했던 시절이라 선생님께 매도 엄청 맞았어요. 이미 김연규 일당한테 맞아 온몸이 쑤셨는데 선생님께 또 맞으니 억울하고 아팠어요. 교무실에서 5명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는데 김연규가 저를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야, 돼지. 앞으로 가만 안 둬. 뭔가 단단히 잘못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다니지? 다른 학교로 가면 안 되나 싶었죠. 집에 가서 엉망이 된 교복을 손빨래하며 울었어요. 아버지는 바쁘고 할머니는 입원 중, 어머니는 간병으로 정신없었어요. 싸운 걸 말할 생각도 없었어요. 전학 첫날부터 싸웠다고 하면 분명 속상해하시고 화도 내실 테니까. 이러다 말겠지 했지만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김연규는 틈만 나면 시비를 걸었어요. 저의 신체를 놀리며 돼지, 고릴라, 멧돼지라고 불렀고 제 몸무게를 거짓으로 퍼뜨리기도 했죠. 사투리를 따라하며 놀리기도 했어요. 비슷하지도 않은데 애들은 웃었어요. 저는 반응을 안 했지만 김연규는 화가 나서 제 머리를 한 대씩 치고 갔어요. 머리는 특히 기분 나빴어요. 반 친구들 중 제 편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그냥 쳐다볼 뿐이었죠. 김연규와 그의 일당만 괴롭혔지만 반 전체가 저를 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위축되고 우울했어요. 학교에서 거의 말도 안 했어요. 말하면 놀림받을까봐, 반항하면 또 맞을까봐 무서웠어요. 김연규는 중1 때 3학년 형과 싸워 이긴 소문이 있었어요. 의자를 던져 팔을 부러뜨렸다는 얘기. 그 후로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않았고 모두 무서워했죠. 그 소문을 듣고 나서야 왜 호리호리한 그가 학교 짱인지 알겠더라고요. 심심할 때마다 저를 괴롭혔는데 가끔은 도가 지나쳤어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는데 머리 위로 물이 쏟아졌어요. 기겁했죠. 물 뚝뚝 흘리며 나가니 김연규 무리가 박장대소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어요. 밤마다 베개에 얼굴 묻고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해? 고향 친구들이, 할머니가 그리웠어요. 어느 날 김연규가 교실에서 책상을 발로 차며야 돼지, 오늘은 뭐 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연규가 계속 돼지라고 부르며 사투리를 따라하라고 재촉했을 때 저는 너무 서러워서 울면서 물었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때 김연규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냥 재밌잖아. 기가 찼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곧장 교무실로 달려가 담임 선생님께 털어놨어요. 그동안 보복이 무서워 참았지만 그날은 더 이상 못 참았어요. 선생님은 김연규 혼주를 내주겠다고 하셨고 종례 때 그를 따로 부르셨죠. 교무실에서 혼나는 김연규를 보니 이제 나를 안 괴롭히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등교길에서 김연규 무리가 저를 쓰레기장으로 끌고 가서 조례 시간 끝날 때까지 맞았어요. 하루 종일 몸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고 털어도 먼지가 계속 나왔어요. 선생님한테 말하지 말 걸 하고 후회했죠.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는데 어린 제 귀엔 무책임한 말로 들렸어요. 그날 이후 김연규 무리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같은 반뿐 아니라 다른 반 애들도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분위기가 퍼졌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중3이 되면서 김연규 안 보고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하필 옆반이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와서 괴롭혔고 그의 무리 중 몇 명이 저랑 같은 반이 돼서도 괴롭혔죠.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전학하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윤구야, 너까지 왜 그래? 안 그래도 엄마 힘든데 전학은 무슨 전학이야? 교복도 새로 맞춰야 하는데 교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 너 나이엔 다 학교 가기 싫고 그런 거야. 사춘기라 그래.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할머니 항암 치료가 계속됐고 치매 증상도 나타났으니까. 그래도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거나 걱정이라도 해주셨으면 했던 서운함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어요. 속으로 매일 생각했죠. 딱 1년만 버티자. 김연규 사는 동네와 제가 사는 동네가 달랐기에 고등학교 배정은 다를 확률이 높았어요. 소문에 따르면 김연규는 공업고등학교에 간다고 했어요. 친한 형들이 많다며 공부도 못하니 기술이나 배워야겠다고 했죠. 저는 공고 갈 생각이 없었기에 김연규가 공고에 가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생활이 끝날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하루하루를 버텼죠. 눈물 나게 힘든 날이 많았지만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드디어 중학교 졸업날.
얼마나 꿈꿨던 순간인지 몰라요. 하지만 웃을 수 없었어요. 지옥의 연속이었던 학교 생활이 끝났는데도 김연규가 졸업식 날 웃으며 다가왔어요. 우리 같은 고등학교 다니자. 고등학교에서도 잘 지내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중3 여름, 김연규 집이 저희 동네로 이사 왔고 같은 고등학교 배정받은 거였어요. 공고 간다는 소문은 거짓이었고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김연규는 저를 괴롭혔어요. 중학교 때보다 더 교묘하고 야비하게. 돈도 빼앗고 선생님한테 안 걸리게 괴롭혔어요. 그를 따르는 애들도 저를 무시했고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한 학창 시절이 됐어요. 정말 서울에 와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친구가 없었다는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러던 고2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김연규가 전학간 거예요. 멀리 서울 밖 다른 지역으로. 집도 이사 간다고 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김연규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꿈이 실현된 순간이었죠. 김연규가 전학하기 전날까지도 저를 괴롭혔어요. 이제 못 괴롭히니까 몰아서 괴롭히는 듯 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괴롭힘이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끝나. 생각하니 견딜만 했어요. 그렇게 악마 같았던 김연규가 떠나고 제 인생의 봄날이 시작됐어요. 김연규 없으니까 그의 친구들도 저를 괴롭히는 흥미를 잃었고 학교에서 쥐죽은 듯 지냈어요. 그러다 비슷한 처지의 세 명이 같은 반이 됐어요. 저처럼 투명 인간처럼 지내던 애들. 야자도 같이 하고 PC방도 가며 친해졌죠.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갔어요.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이것도 못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덕에 서울의 4년제 대학에 합격했어요. 김연규가 완전히 사라진 제 인생은 달라졌어요. 고3 때 사귄 친구들 덕에 웃는 날도 많아졌고 추억도 쌓았어요. 대학에서도 동기들과 잘 어울렸지만 처음엔 겁이 났어요. 또 나를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어떡하지? 김연규 이름 비슷한 사람만 봐도 비슷한 느낌이나 생김새만 봐도 흠칫했어요. 현실에선 없어졌지만 마음속과 머릿속엔 여전히 김연규가 남아 있었어요. 지우고 싶었지만 상처는 남았죠. 그래도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았어요. 그런 녀석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이겨내고 싶었어요. 대학을 별탈 없이 졸업하고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학교에서 돼지 소리 들으며 맞기만 하던 제가 정장을 입고 사원증을 걸고 다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험난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친구 2명과 대학생 때 졸업 후에도 우정을 이어갔어요. 그 친구들도 학창시절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던 약자들이었죠. 김연규, 무리 애들 소식도 간간히 들었어요. 김연규 오른팔, 군대 제대 후 오토바이 사고로 팔 못 쓰게 됐다더라. 키 큰 애는 불법 일해서 재판받고 수감됐대. 대부분 김연규 무리 애들은 불법이나 힘든 일하며 사는 것 같더라고요. 교과서도 안 보던 애들이니 다른 길은 없었겠죠. 물론 착실히 사는 애들도 있었지만 중심이었던 김연규는 소식이 없었어요. 전학 후, 졸업 후에도 소식 한 번 못 들었죠.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는 소문만 들었어요. 깡패 아들이 아닐까 했는데 직장 다니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과 사는 평범한 집이었다고. 뭐 하고 사는지 궁금했지만 상처를 일부러 뜯어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결혼하게 됐어요. 아내는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입사 1년 후 그녀가 회사에 오면서 친해졌죠. 웃는 모습이 예쁘고 착하고 성실했어요. 카리스마도 있었죠. 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인생 첫사랑이었어요. 1년간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며 동료로 지냈는데 그녀가 소개팅한다고 해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고백했죠. 준비도 안 하고 멋없이 했는데 민망했어요. 망했구나 생각했는데 그녀가 받아줬어요. 그렇게 커플이 됐죠. 석 달도 안 돼 회사 사람들이 눈치챘어요. 사내 연애는 조심스러웠지만 아내랑 결혼해야지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회사 응원을 받으며 연애했고 결혼에 골인했어요. 신혼집은 회사에서 차로 30분 거리 아파트였어요. 부모님 지원과 대출로 얻은 첫 집. 신혼여행은 아내 로망인 발리로 갔어요. 마침 저렴한 상품이 나와 좋았죠.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비행기 타는 것도 외국인과 식사하는 것도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 여행에서 좋은 기운을 받은 듯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결혼 얼마 안 돼 아빠가 돼 놀랐지만 무척 기뻤어요. 이만하면 안정적이고 괜찮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했죠.
대출을 많이 받았지만 깔끔한 집, 사랑하는 아내, 건강한 부모님,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된 저는 이 인생 참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회식을 했어요. 술까지 들어가니 기분이 더 좋아졌죠. 신나게 먹고 마시다 택시 타고 집에 가다가 술 깰 겸 육교 앞에서 내렸어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걷다가 육교에 쭈그려 앉은 노숙자를 봤어요. 늦은 시간이라 사람도 몇 명 안 보였죠. 평소엔 1,000원 정도 바구니에 넣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랬을까요?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바구니에 넣고 말까지 걸었어요. 아이고, 날도 쌀쌀해지는데 따뜻한 곳 가서 좀 쉬세요. 노숙자는 돈을 보고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돌처럼 굳었어요. 잊고 살았어요. 잊으려고 노력했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던 그 이름. 제 학창 시절을 지옥으로 만든 김연규. 바로 그 김연규가 노숙자 모습으로 제 앞에 있었어요. 눈을 의심했지만 그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너 이은구? 김연규가 제 이름을 말하려다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를 눌렀어요. 언젠가 상상한 적이 있어요. 김연규 지금쯤 뭐하고 살까? 불행했으면 좋겠다. 저를 불행하게 한 만큼 그가 망했으면 했죠. 그런데 완전히 망가진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떵떵거리며 왕노릇하던 과거와 겹쳐 보였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연민이 들었어요. 김연규는 말이 없었고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잠시 서서 그 악마 같았던 아이가 망가진 모습을 바라봤어요. 원망은 없었어요. 지갑을 다시 열어 남은 10,000원짜리 8장을 바구니에 넣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 그냥 갔어요. 김연규도 저와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만남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죠. 몇 년이 흘렀어요. 아이들이 3학년, 1학년일 때 제 인생에 또 큰 고비가 왔어요. 아이 교육과 학군 때문에 아내와 상의 끝에 이사를 결정했죠. 무리였지만 회사 승진이 확정된 상황이라 믿고 강행했어요. 부모로서 자식 잘 키우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첫째는 유치원, 학교에서 영민하다고 칭찬받을 정도였죠. 좀 더 아끼고 고생하면 되겠지 하며 이사 준비에 들어갔어요. 집도 알아보고 대출 받으러 은행 왔다 갔다 하며 바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셨는데 결혼 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친구분이 걸었어요. 집에 놀러 갔는데 어머니가 쓰러져 계세요. 놀라서 고급차 불러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 저는 회사에서 급히 나갔어요. 병원에서는 위경련 같다고 했고 약 먹으면 괜찮을 거라 해 퇴원했어요. 걱정돼 아침 저녁으로 전화했는데 나을 줄 알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주말에 댁으로 갔더니 또 정신을 잃으신 거예요. 이번엔 큰 병원으로 가서 CT, 초음파까지 했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담석에 생겼고 수술해야 해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제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후 저와 아내는 급하게 짐을 챙겨 함께 돌보기로 했어요. 수술비도 만만치 않았고 이사한 지 얼마 안 돼 모아둔 돈을 다 털었죠.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마트 청소 일을 하셨는데 허리 아파 그만두시고 저와 동생이 용돈을 보냈어요. 동생도 사정이 팍팍했으니 제가 책임져야 했어요. 우선 어머니 건강이 중요했기에 나중에 생각하고 아내와 교대로 병원에 머물기로 했어요. 퇴근 후 병원으로 달려가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고 새벽에 집에 잠깐 들러 씻고 출근했어요. 아내는 아이들 등교 도우고 병원으로 왔죠. 일주일쯤 그렇게 지냈을 때 퇴근 후 병원 화장실에 가려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이 익숙했어요. 채영, 걸음걸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죠. 그 순간 10년 전 육교에서 봤던 김연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와는 달리 깔끔한 차림새였지만 분명 그였어요. 저를 보고 놀란 듯 멈췄고 잠시 서로를 쳐다봤어요. 할 말도 하고 싶은 얘기도 없었죠. 제가 등을 돌리려 할 때 이윤구,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커피를 시켜놓고 마주 앉게 될 줄 몰랐죠. 어색해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김연규가 갑자기 일어나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이윤구,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
미안해. 옛날에 그랬던 거 다 사과할게. 정말 반성 많이 했고, 후회도 많이 했어. 나 때리고 싶으면 때려. 얼마든지 맞을게. 늦었지만 사과할게. 정말, 정말 미안하다. 그 사과를 들은 순간 가슴 속에 뜨거운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코끝이 찡해졌고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저를 따라 김연규도 울었어요. 밉기도 했지만 사과해줘서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요. 미안하다는 한마디면 됐던 거였어요. 그 말을 못 받아서 지난 세월 동안 상처를 지우지 못했던 거였죠. 원망과 억울함이 사과로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병원 카페에서 김연규가 한참을 울었어요. 김연규는 전학 간 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새 학교는 선생님이 엄하고 체벌도 강했으며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였다고 했어요. 흥미를 잃고 그냥저냥 다녔는데 2년제 대학에 갔대요. 부모님이 어디든 가라고 해서 학교 생활도 그럭저럭 하다가 군대 다녀와 아르바이트하다 온라인 판매 사업을 시작했어요. 원룸방에서 컴퓨터 하나로 시작했는데 수입이 괜찮았다고 했죠. 자신감 생기자 사무실을 새로 얻고 마케팅에 돈을 썼어요. 돈 쓴 만큼 벌었고 직원도 몇 명 됐대요. 결혼까지 했고 모든 게 탄탄하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결혼 후 회사에 소홀해지며 사고가 났어요. 믿었던 직원이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갔고 회사 상태는 엉망이 됐대요. 직원도 떠나고 돈도 없고 대출금도 갚지 못하면서 사업이 망했대요. 아내도 이혼을 요구했고 빚에 허덕이다 도망치듯 노숙자가 됐대요. 1년 넘게 노숙자 생활하다가 저를 만났대요. 그날 제가 돈 주고 떠난 후 육교에서 한참 울었다고 했어요. 하늘이 나한테 벌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대요. 악물고 인생을 다시 살아보자 했대요. 노숙자 생활하며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 육교에서 뛰어내릴까도 생각했대요. 근데 저를 본 게 다시 살으라는 하늘의 뜻처럼 느껴졌대요. 평생 미안해하면서 죄인처럼 살아가라는 뜻 같았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원수 같았던 그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사과하니 분노도 연민도 섞였어요. 너도 힘들었구나 생각하니 제 상처가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그 후 김연규는 막노동으로 새 삶을 시작해 다시 온라인 사업을 성공시켰대요.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했어요. 잘 지내는 모습에 마음이 편했어요. 육교 이후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노숙자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죠. 그의 성공 소식에 축하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사회생활하며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과는 이미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너한테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사죄할 기회 한 번만 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갔지만 알겠어라고 했어요. 이틀 후 병원에서 다시 만났죠. 그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병원비 정확히 몰라서 일단 1,000만 원 넣었어. 부족하면 말해. 어떻게든 구해볼게. 갑자기 돈은 왜? 3년 전에 결혼해서 아빠 됐거든. 부모가 돼보니 더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너희 어머니도 속상하셨을 거야. 이렇게나마 잘못을 갚고 싶어. 그날 육교에서 너 안 만났으면 나 죽었을지도 몰라. 내 목숨값이라고 생각해줘. 거절하지 말고 받아. 봉투엔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김연규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했어요. 학창시절 상처가 떠올랐지만 받기로 했어요. 4년간의 고통을 보상받기에 큰 돈은 아니었고 그가 죄책감을 씻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김연규는 다시 보지 않았어요. 연락도 병원 마주침도 없었죠. 우리의 관계는 그때 정리된 거였어요. 긴 세월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았지만 이제 지우기로 했어요. 기억은 지울 수 없어도 아파하는 시간과 마음이 아까웠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 수술비를 해결하고 건강도 회복했어요. 승진도 무사히 했고 다시 안정된 삶을 살게 됐어요. 이제는 김연규가 다시 나타날까 하는 걱정도 사라졌어요. 앞으로는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앞에 주어진 가장, 남편, 아빠, 아들로서 제 삶을 충실히 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